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최근 출간하신 포노사피엔스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책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게임의 경험입니다. 신인류는 게임을 하듯 재미로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한다라는 설명이 재미있는 비유였는데요. 네. 간략한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포노 사피엔스라는 이 책은요, 포노가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새로운 인류라는 뜻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이 게임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1990년 이후 태생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뼛속까지 스마트폰이 녹아있는 사람들인데요. 태어나 봤더니 세상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할 때 인터넷과 컴퓨터를 다 활용했던 거죠. 특히 어려서부터 이 게임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고, 그래서 게임 문명을 기반으로 사실은 이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작동 원리를 배운 거죠. 제 어릴 때에는 말뚝박기를 하고 땅 따먹기를 하고 뭐 이런 술래잡기를 하고 뭐 이런 걸로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이제 디지털 게임을 기본으로 해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할 때에도 게임처럼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도요, 게임과 비슷하죠. 서로 게임기를 들고요, 나를 데려다 줄 사람 찾고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이 사람이 떴네, 좋아, 이 사람을 내가 데려다 줘야지. 그리고 딱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누르면 내비가 켜지죠. 내비를 보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드라이빙 게임을 하는 것 같죠. 어릴 때 운전 게임은 사실 다들 해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내가 PC방을 몰고 내 게임의 파트너를 만나러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태우죠. 그럼 부른 사람이나 또는 태운 사람 둘 다 느낌이 PC방, 새로운 PC방인 자동차 안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경험이 즐거운 겁니다. 택시 기사분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게임을 즐긴 사람이 만난 느낌이 되니까 이거 경험이 재밌네, 그리고 경험이 즐겁다는 내용이 SNS를 타고 퍼지게 되죠. 그래서 팬덤이 생기고, 와, 그럼 택시 말고 우버를 타보자. 이게 사실은 우버 등장 초기에 강력한 팬덤을 일으키면서 젊은이 사이에서 퍼지게 된 힘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특징이 이렇게 게임도 하나의 파트고요, 또 인터넷 문명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파트고요. 그래서 이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삶의 스타일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인류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게 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2019 한국포럼에서 포노 사피엔스를 위한 적합한 교육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조직 또는 회사의 경우에도 이 추세에 맞춰 사내 인재관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변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인재관리 측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 포럼에서 얘기한 것이 인류 문명의 거대한 변화가 왔다. 그래서 1, 2, 3차에 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여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대부분이 전부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 소비자로 정한 기업들이에요. 1, 2, 3, 4, 5위부터 보면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폰을 든 인류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든 기업이고요. 중국, 탑10에 들어있는 중국 기업도 2개가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이들 인터넷 기반으로 출발했고요. 지금은 폰을 든 중국 소비자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기업이 맞죠. 이 7개의 기업이 세계 탑10의 핵심이라면, 외계인이 지구를 바라본다면요, 인간의 표준은 스마트폰을 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표준을 대상으로 우리가 소비자를 전환해야 됩니다. 세계 7개 기업에 모여있는 지금 시가총액의 합계가 5,500조를 넘었어요. 그럼 5,500조에 1원도 안 빼고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투자가 된 거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기존 비즈니스에 집착하다 보니
이 포노 사피엔스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못 만드는 거고 세계 자본의 투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사관리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이 포노 사피엔스가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이제 포노 사피엔스 표준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기획을 할 줄 알고 비즈니스 전개를 할 줄 알고 마케팅도 할 줄 알고 세일즈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라. 이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고요.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KPI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까지 전부 다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B2C 기업의 경우 고객의 니즈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다음 상품화하고 널리 퍼뜨리는 신인류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 전략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B2B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B2C 기업이 변한다면요, B2B 기업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B2C 기업들 중에서 이 포노족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성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혁명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이 요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네들한테 공급해오던 그 소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있죠. 이 기업한테는 이걸 받고 저 기업한테는 저걸 받아서 내가 신발 하나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건 놔두고요, 디자인을 바꿔서 뭐 혁신을 해보자 이런 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필라 같은 경우도요, 공급하는 업체는 그대로 두고 디자인만 바꿨더니 오히려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요, 이 신발을 제대로 싼 가격에 공급할 사람 이러고 따로 모았어요. 즉 기존에 공급하는 업체를 다 제로 베이스로 두고 진짜 실력 있고 잘할 사람들만 와. 그래서 싸게 신발을 만들어서 공급을 시작했더니요, 팬들이 엄청난 열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중고생들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뭐 신발 업계에서는 사실 존재감도 없던 회사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세계 4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B2C 기업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면 B2B 기업도요, 내가 납품해야 되는 저 기업, 진짜 나의 부품을 필요로 하는 저 기업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거기에 내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소싱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내가 이게 진짜 저 소비자들이 열광할 만한 팬덤의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 B2B 기업도 훨씬 더 많은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포노 사피엔스 책을 접한 독자들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포노 사피엔스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혁명이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 들어오는 걸 대한민국 전체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제로 반영되죠. 심지어는 대륙 문명과는 동떨어진 전 세계의 갈라파고스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가 요새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세계 성공한 100대 벤처를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면 무려 70%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기존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가 까다롭다는 거죠. 사실 이건 정치나 사회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요, 혁명이라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그대로 두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1850년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때 기계의 종족이란 새로운 1차 산업혁명에 힘을 입은 그런 새로운 무서운 종족들이 유럽에서 탄생을 했고요. 그 종족들이 1850년 아시아에 진출합니다. 조선과 일본은 다른 선택을 하죠. 조선은 쇄국을 결정하고요, 일본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선택해서 메이지 유신을 실천합니다. 사실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쇄국이 훨씬 쉬운 결정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너를 지켜줄게, 우리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세를 막아보자, 이건 참 쉬운 얘기입니다.
반면 일본은요, 신분제도 다 타파해야 돼. 왕을 세우고 영국처럼 입헌 군주제, 왕은 권한이 크게 없고 실제는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제도를 혁신해서 이제 누구나 공부하면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바꿀 거야. 이게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거야말로 정말 혁명적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걸 실천했던 이유는 유럽에 가서 새로운 문명을 보니까 와, 이건 도저히 기존 시스템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일본은 그걸 선택한 거고요. 우리는 사실 거기에 눈이 어두웠죠. 그리고 우리 걸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게 어쩌면 착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쇠국으로 지켜냈다면 그 문제가 없었겠지만 결국 그때 우리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후손들이 피로 갚아야 했죠. 혁명의 시기에 주어진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혁명이라고 인지했다면 와, 대륙하고 우리하고는 문명의 격차가 너무 크구나. 정말 새로운 인류의 삶, 새로운 인류의 문명의 체계가 등장했구나 라고 인지한다면 개인부터 혁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서 대원군을 몰아내자. 새로운 혁명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세계로 진입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폰을 든 인류가 이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고 그 새로운 문명의 체계가 대륙 전체에 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정말 혁명이 왔다면 내가 시선을 좀 높이 두고 우리를 둘러싼 대륙의 문명을 보면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거기서 리더십을 갖는 멋진 나라로 가자. 이렇게 가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